강혜신의 오늘의 미국. 연방대법원의 낙태 불법화 판결 초안이 새어 나왔습니다. 연방법으로는 낙태를 불법화한다는 것도 세계적인 이슈지만 연방대법원에서 판결 전에 누가 어떤 목적으로 초안을 세워나가게 했는지도 빅 뉴스입니다. 연방대법원장은 새어나온 초안이 진짜라고 말했습니다. 그렇지만 최종 판결은 아니라고 덧붙였습니다. 최종 판결 전에 마음을 바꿀 대법관이 없다면 낙태권이 주정부로 이양되고 미국은 낙태가 합법인 주와 낙태가 불법인 주로 나뉘게 됩니다. 그렇게 될 때 젊거나 가난한 여성이 큰 영향을 받게 되고 그 전에 11월 선거에서는 각 당의 캠페인 능력에 따라서 민주당 또는 공화당이 큰 이득을 볼 가능성도 있습니다. 오늘 오하이오주와 인디아나주에서 상원 의원 선거부터 선거구 재조정까지 11월 중간 선거를 가늠할 7종류의 예비 선거가 치러지고 있습니다. 미국 국방부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동부 군사작전은 진전이 없고 러시아는 적절치 않은 국민투표 형식으로 우크라이나 동부를 병합할 계획이라고 예상했습니다. 연방준비제도는 내일 0.5%의 이자율 인상과 채권 매입 줄이기를 발표하겠지만 그 같은 조치가 경기 침체 없이 물가만 잡는 처방이 될지는 알 수 없습니다. 아마존이 코비드-19 유급 병가 정책을 끝내고 아마존 창고 직원의 두 번째 노조 설립 투표는 부결됐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미국 강혜신입니다. 네, 어제 오후부터 지금까지 미국은 한 가지 이슈로 완전히 모든 다른 뉴스를 뒤덮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워싱턴과 로스앤젤레스가 3시간 시간 차이가 있기 때문에 연방대법원 앞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연방대법원이 미시시피 이 낙태권에 대한 판결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초안이 새어나온 것을 가지고 거의 이제 반대하는 사람들이 피켓 시위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낙태권 여기서 새어나온 것에 따르면 낙태권을 연방정부에서 합법화하고 있는데 뭐 한 24개월까지죠. 그게 불법화된다면 즉시 미국의 26개 주에서는 낙태가 불법화되고 이것에만 영향을 미치는 게 아니라 오늘 아침에 그 바이든 대통령이 엘라바마주의 무기 만드는 공장에 갔습니다. 해서 이제 지금 나오고 있으니까 잠시 들어볼까요? 네, 지금 잘 소리가 웅웅거려서 제가 대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낙태권에 관한 초안이 새어 나온 것이 그 내용대로 간다면 결국은 이 다른 기본권도 영향을 받게 되는 것이다. 뭐 동성애자에 관한 것, 피임에 관한 것, 사생활보호법이 결국은 줄줄이 영향을 받게 될 것이다. 하지만 아직 초안이기 때문에 준비만 하고 지켜보고 있겠다. 이 대통령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5년 전에 트럼프 전 대통령이 선거 공약을 했습니다. 내가 대통령이 되고 나면 미국의 낙태 합법화를 불법화로 만드는 연방대법관을 지명을 하겠다. 공약을 했고 그리고 그 공약이 제대로 시행이 됐습니다. 왜냐하면 그 전에 한 자리가 비어 있었는데 비어 있는 그 자리를 1월달, 2월달 초기였습니다. 선거가 있는 해인데 어떻게 연방대법관 자리를 채워주느냐 해서 그 자리를 공화당이 채워주지 않고 미치 매코넬 성공한 거죠. 쭉 끌고 있다가 트럼프 전 대통령 그리고 나서 3명 브렛 캐버나우, 닐 고서치 또 에미 코니 베럿 사람이 전부 낙태 현재로서 초안에 따르면 합법화에 반대를 하기 때문에 그게 이루어진 겁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4년 동안 해왔었던 일이 대통령 자리를 물러나고 됐었던 그런 것이고 또 이 케이스의 맨 마지막 부분은 우리가 그 일상생활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연방 대법관이나 일반 사람이나 그 의도하지 않은 결과를 낼 수도 있다는 그런 것도 포커스가 되는데 우선 기본적으로 새어나온 초안이 사실이 아니라면
더 이상 여러분들께 뭐 심각하게 말씀드릴 이유도 없습니다. 그런데 새어 나온 낙태를 연방 합법화해서 이제 주정부로 권한을 넘긴다는 것이 사실이다라고 그 초안 자체가 사실이라고 존 로버츠 대법원장이 밝혔습니다. 그렇게 밝힌 것뿐만이 아니라 최종적인 판결이 아니라고 얘기를 했고 누가 유출했는지 조사하겠다. 그러나 세워 나갔어도 우리의 결정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는다. 정규직 직원 그리고 그 연방 대법관들의 일을 돕고 있는 서기 모든 사람에 대한 모독이고 이거는 위반이고 법의 그 양식 법이 아니라 직장 양식에 대한 그런 위반이다. 법원의 마샬에게 조사하라고 이미 지시를 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이제 이게 사실로 놓고 지금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미국의 많은 매체에서 거의 모든 매체에서 이번이 뭐 연방 대법원 역사상 처음으로 이 같은 판결 전의 내용이 새어 나온 것이다라고 하는데 그건 틀립니다. 지난번에 바로 이 낙태 관한 그 법안도 워싱턴 포스트가 벌써 한 6개월 전에 그럴 것이다 하고 보도를 했고 그리고 실제로 그 같은 발표가 나오기 몇 시간 전에 시사주간지 타임이 먼저 보도를 했습니다. 70년대에도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대법원장이 노발대발 화가 나고 이거 누가 그랬느냐고 거짓말 탐지기도 동원한다고 했는데 사실은 그 당시에 그 서기가 이름이 뭐였던가요? 레리 해먼드라는 대법원 서기가 로스쿨을 같이 다니는 시사주간지 타임의 기자에게 이게 이제 곧 그렇게 될 것 같아 하고 얘기를 했는데 연방 대법원에서는 시간이 지연된 겁니다. 그래서 몇 시간 먼저 발표하기 전에 시사주간지 타임이 발표한 이건 그 과거와는 굉장히 그 다른 심각성이 있지만 어쨌든 처음에 이 그 낙태 합법화에 대해서 판결이 나올 때도 리크가 됐었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뭐 이 리크했다고 하면 누군가가 연방 대법관이 그랬을 리는 없다고 보고 보수에서는 이걸 확고하게 그렇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만약에 보수에서 이탈표가 있으면 영원히 그 사람 정말 안전하지도 못하게 이거를 망친 사람이 하고 딱지를 붙이기 위해서 그랬다는 게 있고 반대로 진보적인 대법관의 서기가 그랬다면 이런 여론을 쫙 퍼뜨려서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랬다 하는 것은 아무튼 있습니다. 그러나 이래저래 이러한 것이 유출됐다는 것은 연방 대법원 자체도 정치적인 기관처럼 보인 거죠. 완전히 똑같이 공화당, 민주당으로 나뉘어서 해서 이제 이미 존 로버츠 그 대법원장이 뭐 누가 그랬는지 조사해라 하고 마샬에 지시를 해서 누군지 그 범인이 잡힌다 할지라도 이미 깨어져 버린 신뢰를 회복할 수는 없을 것. 이건 이제 분명해 보입니다. 그래서 존 로버츠 대법원장을 빼고는 이제 마음이 결정됐다는 겁니다. 판결문 자체는 이건 없애야지 된다 하는 것은 닐 고서치가 썼고 닐 고서치는 원래도 헌법이라는 것은 해석의 차이죠. 그렇기 때문에 원래 헌법에 여성의 낙태권을 보장을 하는 그런 문구도 없고 그 뉘앙스 자체도 그런 게 없다. 처음부터 이건 그러지 말았어야지 됐다라고 원래 닐 고서치 연방대법관이 뭐 판결문 쓸 때 보면은 굉장히 아주 날카롭고 그렇게 쓰는 식으로 썼고 존 로버츠 대법원장은 이게 오늘도 최종적인 결정이 아니다라고 얘기한 게 완전히 모든 낙태를 불법화한다 하는 것보다는 한 15개월까지는 괜찮지 않는가. 지금 24개월이니까요. 그러면 15개월 이후에 낙태하는 여성은 그다지 많지 않거든요. 지금 미시시피의 그 케이스가 15개월 이후에 낙태를 금지하는 건데 그래서 15개월 정도로 존 로버츠는 그렇게 했다고 하고 나머지 4명은 이제 보수적인 대법관은 닐 고서치와 함께 나머지 3명이 하고 그리고 3명의 진보적인 대법관은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지금 반대를 하고 있는데 연방 대법관들이 때로는 마음을 바꾸거든요. 지금 한 2개월 정도 남아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이번에는 마음을 바꿀 이유는 별로 없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미 미시시피 케이스를 12월 달에 심의를 할 때 공개적으로 나온 것을 보면은 이 사람들이 마음을 바꾸지 않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한다고 하는데 그런데도 또 모릅니다. 왜냐하면 오늘 아침에 좀 전에 수잔 콜린스라는 공화당에서는 뭐 거의 유일하게 낙태를 찬성하고 여성이고요. 이상하네.
브렛 캐버나우나 닐 고서치가 상원 인준을 받기 전에 내 사무실에 와서 나와 얘기하고 인터뷰를 했을 때 분명히 얘기를 했다고 했습니다. 이 낙태권을 뒤집지 않는다라고 서약 비슷하게 했기 때문에 본인도 낙태를 지지하는 공화당의 연방 상원 의원으로서 그 두 사람을 인준을 찬성을 했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건 최종 결정이 아닌 것이다라고 보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쨌든 헌법에 귀를 기울여서 낙태 문제를 국민이 선출한 대표에게 돌려줘야지 될 때다. 이게 닐 고서치가 대표로 쓴 판결문이라는 건데 그게 이제 주정부에서 한다. 그러니까 이미 주정부에서는 지금 텍사스주를 포함해서 26개 주에서 이미 낙태를 뭐 6주일이나 15주일 이후에는 금지하는 것을 시행을 하고 있는 주도 있고요. 그런 것이고 이 지금 반대하는 의견의 그 초안은 얻지 못했습니다. 이 전부 폴리티코가 먼저 입수를 해서 다른 모든 매체가 폴리티코를 인용을 해서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반대의 초안은 얻질 못했지만 일부 얘기는요. 구두 변론 중에 이제 그 소니아 소토마요르 같은 진보 대법관은 아니 법원의 구성원이 바뀌자마자 이게 이제 닐 고서치, 브렛 캐버나우 또 에미 코니 베럿을 얘기하죠. 바뀌자마자 이 낙태권에 대해서 확 뒤집어 버리면 여론이 우리를 믿겠는가? 그야말로 워싱턴의 정치권과 다르지 않다고 생각하지 않겠는가? 그러고도 연방 대법원이 신성한 최고의 어떠한 것을 결정하는 기관으로서 생존할 수 있을 것 같은가? 그런 우려는 했다고 하고요. 이리하여 이게 최종적으로 그대로 된다면 50년 정도 연방에서 낙태권이 합법화됐던 것이 그 사이에 50년 동안 대통령 선거는 8번 있었고 5번이 민주당 의원이었습니다. 지켜오다가 트럼프 전 대통령 때 3명을 지명을 했고 그로 인해서 이렇게 됐다는 거죠. 여론과 중간 선거 같은 것을 조금 보자면요. 여론은 이게 기본적으로는 낙태는 여성의 권리니까 국가가 그것까지 하라 마라 하느냐 하는 사람들이 더 많은 건 사실입니다. 오늘 아침에 그 엘리자베스 워렌 의원이 여러 매체와 인터뷰에서 하는 것은 여론조사 결과를 69%가 낙태를 지지한다라고 인용을 했는데 그건 이제 엘리자베스 워렌이라는 진보 중에서도 진보적인 여성 민주당 상원 의원이 딱 선택을 한 여론조사 결과고 대체적으로 낙태를 개인의 선택으로 하는 것이 옳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긴 하지만 지역적으로 너무나 큰 차이가 있습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캘리포니아주라든가 뉴욕이라든가 시카고, 일리노이 이런 도시 지역과 어디 몬타나라든가 미시시피라든가는 완전히 다르거든요. 여론이 시골 지역으로 갈수록 낙태를 어떻게 할 수가 있어? 생명을 하나님이 주셨는데 이렇게 시작을 하죠. 그렇기 때문에 이 여론은 다르다고 볼 수가 있는 거고요. 보통 어떤 사람들이 낙태를 하냐면 이미 자녀가 있는 사람, 그런데 경제적으로 도저히 뒷받침할 수 없는 사람, 아니면 대학생 가운데서도 21살도 있고 28살의 대학생도 있잖아요. 보통 20대 말이 낙태를 많이 합니다. 저소득층, 결혼 안 한 여성, 또 처음에 이제 임신하고 나서 주로 이제 12주일 그 안에 낙태를 하게 되고 블루 스테이트에서 낙태를 많이 하게 된다는 것 말씀드리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연방정부 차원에서 모든 낙태를 금지하는 거나 마찬가지로 하면서 주정부로 돌리자면은 26개 주에 살고 있는 여성은 가난한 여성일수록 돈이 없는 여성일수록 피해를 본다는 거고 예전에 낙태가 합법화되기 전에 70년대 이전과 똑같은 겁니다. 돈 많고 시간 많은 사람은 아무 상관없습니다. 다른 주나 설령 다른 나라까지 가서도 충분히 본인의 뜻을 펼칠 수가 있는 거고 가난해서 시간도 돈도 없는 여성은 그렇게 할 수 없는 그런 것이고 그러나 이러한 것이 어떠한 낙태권 자체가 헌법을 파괴했기 때문에 헌법을 다시 지키는 것이다 하고 지지하는 사람 굉장히 많고요. 미국은 블루 스테이트, 레드 스테이트로 나뉘어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게 낙태를 불법화하는 주가 조금 더 많아질 것이고 그로 인해서 생기는 일들이 무척 많을 겁니다. 예를 들어서 피임약,
또 불임 치료도 마찬가지입니다. 불임 치료에도 뭐 정부가 뭐 여러 가지 영향을 뭐 미칠 수 있게 되고 해서 뭐 이런 부분은 이제 뭐 한 2개월 뒤면은 판결이 나오니까 더 자세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자세히 말씀을 드리고요. 민주당은 11월 선거에서 우리가 다수당을 뺏기지 않을 수도 있다고 좋아합니다. 그건 민주당 얘기고요. 공화당은 또 그렇지 않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시골 지역에서는 더 단단하게 묶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뭐 텍사스가 지역구인 테드 크루스 의원 같은 경우는 아침에 난리가 났습니다. 이걸 이렇게 누군가가 흘려서 분명히 진보 세력일 거야. 흘려서 여론을 막 퍼뜨려서 연방 대법관들이 여론에 영향을 받아서 판결을 바꾸도록 할 거야 하면서 막 이건 뭐 매국노야 매국노 하고까지 얘기를 했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 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보통 지금까지는 이게 이제 또 최종적인 결정이 나와진다면 더 달라지지만 아직까지는 뭐 15주일 6주일은 뭐 텍사스는 그렇다 하더라도 15주일 정도를 기준으로 삼고 있기 때문에 보통 15주일 이전에 낙태를 해서 큰 영향을 받지는 않지만 다른 바이든 대통령이 오늘 얘기를 한 것처럼 이것으로 시작을 해서 여러 가지 기본권을 연방 대법원에서 제한을 할 수도 있다 하는 것을 보는 것이고 또 하나는 낙태가 지금 미국 그 유권자들의 최고의 이슈가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이미 그 시기를 다 지난 사람들도 있고 요즘에는 뭐 피임이 워낙에 잘 돼 있어서 어린 학생들부터 학교 양호실에서 다 피임약 받잖아요. 그런 형태로 이 낙태하는 비율이 80년대 이후에 굉장히 줄어들었습니다. 그런 것도 있고 뭐 이런저런 것 때문에 물가나 잡아라. 인플레이션 물가나 잡아라. 아니면 뭐 우크라이나라든가 이런 것이 극박한 이슈지 이 낙태가 영향을 크게 미치지는 않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민주당이 계산하는 바, 공화당이 계산하는 바 이런 모든 것들은 투표장에 그날 누가 나가서 누구를 찍느냐 그것도 이 낙태 이슈 때문에 아니면 다른 이슈 때문에 이렇게 달라질 수가 있는 것이고 다만 지금 세계에서 낙태를 하지 못하는 인구보다는 낙태를 여성의 권리, 개인의 권리로 두는 국가나 인구, 그 국가의 인구수로 따지면 그런 곳이 훨씬 많다는 것. 거기에 비해서 자유와 현대화 됐다 하는 미국이 뒤로 돌아가고 있다는 것. 이건 분명한 사실이 되는 거죠. 초안대로 이루어진다면요. 그리고 하나를 말씀 안 드렸습니다. 이게요. 전에 그 루스 베이더 긴스버그 연방 대법관이 나이가 많잖아요. 나이가 많아서 결국은 숨졌잖아요. 숨졌는데 루스 베이더 긴스버그 그 연방 대법관이 그 당시에 오바마 대통령 당시에 이거 전 정말 잘못해서 이 트럼프라든가 공화당이 그 다음에 정권을 잡았을 때 돌아가신다면 공화당이 그때 분명히 진보 세력들이 얘기를 했습니다. 낙태권 같은 것도 딱 그 다른 대법관을 놔서 이게 완전히 무너지고 개인의 무슨 사생활 보호권 같은 것이 이 진보 측에서 원하는 것처럼 되지 않을 수 있을 텐데 그만두시라 했을 때 루스 베이더 긴스버그 연방 그 대법관은 당시에 너무 그 일을 좋아해서요. 나보다 더 나이 많은 사람도 있었는데 하면서 물러나지 않았죠. 끝내 이제 사망하고 말았죠. 그 뒤 그 자리를 이은 게 나이가 가장 많으면서도 가장 진보적인 대법관이었는데 역시 나이가 가장 적으면서 가장 보수적인 그런 에이미 코니 베럿이라는 연방 대법관을 트럼프 전 대통령이 지명을 했고 임명이 돼서 이제 뭐 이런 결과가 나오게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본인의 내 당대뿐만이 아니라 그 앞에까지도 큰 일을 중요한 일을 하고 있는 사람은 확실히 좀 그 생각해 보는 것이 필요하다 하는 것을 이제 이 민주당의 입장에서는 더 이제 이번에 확신을 하게 됐을 테고요. 잠시 뒤에 미국 뉴스 전해드립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지금 저는 인터넷이 안 되네요. 인터넷이 안 되니까 굉장히 불편하네요. 무척 불편합니다. 모든 것이 지금 그 스탑됐고요.
자, 지금 오늘의 미국이니까 지금 오늘의 미국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점을 보도를 해드리겠습니다. 아마 한국에서 이제 번역을 해서 뉴스를 전하는 매체는 이런 뉴스를 자세히는 잘 안 전할 것 같아요. 그러나 오늘의 미국이기 때문에 미국 어떤 지역에서 중요한 선거가 시작이 되고 하면은 그 흐름을 쭉 따라가셔야지 되니까 오늘부터는 선거 흐름을 좀 전해드리겠습니다. 오하이오주와 인디아나주에서 선거가 치러지는데 굉장히 많은 예비 선거죠. 하지만 7가지가 이제 전국적으로 주목되는 건데 거의 말하자면 아이템 선거의 종류 정도만 전해드리는 형태로 하겠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머릿속에 넣어둬야지 이제 나중에 11월 달에 중간선거 치를 때 확실하게 다져진 것들이 있을 것 같아서요. 오하이오주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이제 상원 예비선거입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집권하지 않는데 더 이상. 그런데 트럼프 전 대통령의 영향력을 시험하는 게 됩니다. 지금 좀 전에 말씀드렸었던 연방대법원에서의 낙태 전국적인 합법화가 이제는 그게 불법화가 되고 주정부로 권한이 넘어가는 그런 것도 트럼프 전 대통령이 심어놓은 것이 지금 와서 시행되는 것이고 아마 그래서 트럼프 전 대통령 더 좋아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습니다. 저자인 J.D. 밴스 씨를 지지를 해서 아주 유명한 힐빌리 엘리지의 저자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원래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해서 반대를 했었는데 그리고 바이든 대통령이 대통령이다라고 했는데도 트럼프 전 대통령의 공식 지지를 받자마자 트럼프 전 대통령 지지했었던 사람들이 원래 지지했었던 중요한 정치인들 사이에서 싹 이 사람으로 돌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두 가지에서 다 놀라운 것이고요. 민주당 쪽에서는 오랫동안 중도주의적인 접근을 했던 오하이오주의 전 하원 의원입니다. 팀 라이언 하원 의원이 이제 결선에 가면 공화당에서 예비선거 트럼프 전 대통령이 지지한 사람이든 아니든 그 사람과 같이 붙게 되고 그렇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오하이오 주지사 선거도 주지사 가운데서 유명한 사람이잖아요. 마이크 드와인 주지사가 현 주지사인데 그동안의 트럼프 전 대통령 시대에 더 오른쪽으로 기울어진 다른 3명의 공화당 예비선거 후보들의 도전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누가 되던 현 주지사가 되던 공화당 주지사요. 다른 후보가 되던 민주당으로서는 좀 여기는 힘든 싸움입니다. 그 밖에는 오하이오주에서 지역구 1, 7, 13, 9 지역구의 의회 선거가 있고요. 그리고는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 중요한 선거가 인디아나주의 제1지구의 하원 의원 선거입니다. 현직 의원 프랭크 무르만이 올해 좀 현직 의원이지만 취약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첫 번째 오늘이 이제 예비선거가 시작되는 첫날이기 때문에 첫 번째로 민주당에서 누군가가 이제 떨어질 수도 있다 하면은 그 안에 들어가는 그런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상대 후보가 누가 되느냐 공화당에서 이게 이제 주목받아서 오늘 이제 이런 선거들이 주목을 받고요. 그리고 역시 지금 민주당에서는 그야말로 난리가 났거든요. 일반 유권자들도 마찬가지고 여성의 선택권이 기본인데 로앤 웨이드가 거의 50년 동안 이 땅의 법이었는데 그리고 이 법을 조금 더 강하게 지지해준 법이 1900년대 초에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로앤 웨이드가 아니라 로앤 케이시라고 나중에 그 법안에 이름이 붙여졌기 때문에 그렇게도 부르는 겁니다. 릴 고서치가 로앤 케이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래서 기간을 오히려 원래의 안보다 낙태권보다 기간을 더 늘려준 이런 게 이제 나중에 것인데 낸시 펠로시 하원 의장이 여자죠. 그리고 이제 무슨 다른 민주당의 지도부에서 아니 이게 말이 되느냐. 그러니까 정부에서 이제 주정부로 돌아간다면 누구를 선출을 할 것인가 이 이슈를 가지고 그걸 이제 강하게 민주당이 오늘부터 이미 선거 캠페인을 시작을 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제 엘라바마 비행기에서 내리자마자
무기 공장으로 가기 전에 보고서가 정확하다면 연방대법원은 여성뿐만이 아니라 모든 미국인에게 지난 50년 동안 가장 그 큰 권리였었던 것을 제한할 태세다. 낙태권뿐만이 아니라 다른 많은 것들이 이게 이제 시작이다. 모든 것이 사회적으로 다 보수로 돌아갈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왜냐하면 에이미 코니 베럿이라는 가장 나이가 어린 여자 연방대법원까지 이렇게 결정을 했기 때문에 공화당이 임명한 그 판사들이 연방대법관들이 이 보고한 그 로 앤 웨이드를 뒤집는다 하는 이런 그 초안은 현대 미국 역사에서 가장 나쁘고 가장 해로운 결정 가운데 하나로 기록될 것이다. 이게 이제 바이든 대통령이 한 문제, 한 그 얘기입니다. 미국, 글쎄 민주당에서 보고 있는 건 이런 거죠. 미국의 도시 인근에서 우리가 표를 많이 받을 수 있다. 지난번에 선거에서도 그랬던 것처럼 중간 선거에서 도시 인근의 여성들이 그 트럼프 전 대통령의 뭐 정책이라든가 아니면 그 스타일을 너무 싫어해서 특히 이제 그 당시에는 헬스케어가 중요하게 생각됐기 때문에 오바마 케어가 인기가 있어서 많이 이 민주당에 투표를 했었는데 민주당이 다시 이 도시 인근의 여성들이 우리에게 그 투표를 하지 않을까 해서 우리가 혹시 하원을 잃어버리지 않을까 이런 기대를 하고 있지만 그건 민주당의 희망사항이라는 거죠. 그때는 뭐 41석을 얻었었는데요. 뭐 그 교외의 도시 인근의 유권자들이 말하자면 트럼프의 등을 돌린 거죠. 그 중간 선거가 항상 대통령에 대한 심판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2018년도에 하원을 장악할 수 있었는데 지금은 거의 모든 정치인들은 정치 전문가들은 하원은 민주당이 진다. 상원까지도 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는데 이로 인해서 다시 장악할 수 있다. 그런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같은 판결을 싫어하는 사람도 있지만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그리고 좋아하는 사람도 있지만 나하고 별 상관없는 건데 다른 이슈를 가지고 투표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다이언 파인스타인 연방 상원 의원이 이 내용이 굉장히 많이 나왔었는데요. 요즘 점점 더 정신이 혼미해져서 나이가 이제 80세가 넘었으니까 미국에서 최초의 여성 연방 상원 의원이 다이언 파인스타인, 바버라 박서 두 사람이 다 캘리포니아주, 북가주, 샌프란시스코 지역 그쪽에서 탄생을 한 겁니다. 그 당시에 유명한 말이었잖아요. 미국의 예를 들어 우유의 100%에 100%가 남자와 여자로 채워져야지 된다면 여자는 2%밖에 없다. 처음 당선됐었을 때 그전에는 0%였었다 했는데 수십 년 그렇게 하다 보니까 나이가 많잖아요. 그래서 최근에는 이 그 보좌진들의 이름도 잘 기억하지 못한다고 하거든요. 그럴 때가 있다고 하거든요. 30년 동안 상원에서 재직을 하다 보니까 나이가 많아서 예전에는 정말 우뚝 솟아 있었죠. 88세입니다, 이분이. 그래서 야, 루스베이더 긴스버그처럼 이게 분위기 봐가면서 다른 사람에게 이것을 내어줘서 안전하게 그 자리를 다른 민주당 의원이 갖게 해줘야 되는 거 아니야? 루스베이더 긴스버그 연방대법관이 굉장히 진보의 기치를 너무 잘하는 사람으로서 인기가 있었고 책 나와 무슨 뭐 뮤지컬 나와 해서 그렇지만 결국은 이 낙태권 이런 문제가 나왔을 때 그 사람이 말이야 그 오바마가 대통령이고 그 인준을 해주는 공화당이 민주당이 다수당이었을 때 좀 자리를 물러나 줬으면 이런 일이 없잖아 하고 생각을 하게 되잖아요. 지금 다이언 파인스타인이 연방 상원 의원이 그런 처지에 있습니다. 동료들의 이름도 기억하지 못하고 회의한 것이나 아니면 전화 통화한 것은 거의 기억 못할 때도 많고 그런다는 거죠. 그래서 얼마 전에도 보니까 법사위원회 소속이잖아요. 청문회 할 때 보니까 과거에 이 인생은 영원하지 않더라 하는 것을 다이언 파인스타인이 계속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것도 지금 민주당에서는 큰 문제가 되고 있다는 것 말씀드립니다. 잠시 뒤에 경제 뉴스 이어드립니다. 라디오 서울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이 세상에요. 옷도 우리가 기성복을 많이 입잖아요. 거의. 저는 뭐 100% 기성복인 것 같습니다만 뭐 돈 많고 또 취향 아주 까다롭거나 아니면 그 아름다움을 너무너무 추구하시는 분들은 맞춤 옷도 많이 입으시겠지만
뭐 저 같은 그 평범한 사람, 평범한 수입 수준과 평범한 취향을 갖고 있는 사람은 거의 기성복을 입으시죠. 뉴스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성복이라고 생각해 주십시오. 어떤 이슈에 대해서 여러분들께서 원하시면 그 눈으로 보면은 올바른 뉴스가 되고 아니면 아닌 뉴스가 될 텐데, 그리고 뉴스를 하다 보면은 때로는 또 실수도 있고 뭐 잘못 말하는 것도 있을 수도 있고 또 정정할 수도 있고 또는 정정 없이 넘어가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 어떠한 뉴스가 어느 정도 올바르고 올바른 방향에서 그 맞는 그런 것을 하느냐, 그 퍼센테이지의 차이입니다. 100% 완벽한 것은 이 세상에 없고요. 그리고 때로는 이게 틀렸어, 저게 틀렸어라고 주장하시는 분들이 거짓 주장을 하시거나 틀린 주장을 할 때도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뉴스를 기성복이라고 보시고, 이 옷이 정말 좋은 선의에서 좋은 옷감을 가지고 그 바느질 하신 분들이 가능한 한 할 수 있는 입장에서 최선의 바느질을 해서 그 상태에서 정말 좋은 상품을 내놨다 하면 좋은 기성복이다라고 뉴스를 섭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분이 저에게 꼭 그 이름을 얘기를 할 때마다 뭐 다른 얘기도 그분이 하셨지만 그건 논의할 별 가치가 없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 여자, 남자, 사람을 얘기를 할 때 앞에 꼭 성을 붙이는 그런 뉴스는 이 세상에 없다고도 말씀하시는데, 그것도 그분이 까다로우신 거 모르시죠? 까다로우신 거예요. 저는 가능하면 남자, 여자 구분이 없는 그런 그 사회에 살고 싶고 그렇게 하고 싶지만, 어떤 경우에는 분명히 그걸 밝혀야지만 되는 때가 있거든요. 밝히지 않아도 되는 그런 날이 오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낙태권이나 무슨 성소수권이나 아니면 이 정도는 우리가 보수적으로 지켜야지 돼 하는 법이 있고, 거기에 관해서 찬반을 논의를 하고, 민주주의는 완벽하진 않지만 다수결이라는 그 원칙을 선택한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뉴스를 들을 때 제가 여러분의 딱 그 맞춤형으로 듣고 싶어 하시는 그 부분의 뉴스를 100% 완벽하게 전해드린다라는,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그리고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게 하나가 있어요. 오늘의 미국을 좋아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으신데요. 또 일부 분들은 오늘의 미국을 정말 지긋지긋하게 싫어하십니다. 지긋지긋하게 싫어하시면서 또 끈질기게 들으세요. 그리고 대부분의 그런 분들의 특징이 본인이 싫어했던 것을 똑같이 반복적으로 막 얘기를 하면서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요. 듣지 마세요. 기성보, 기성뉴스거든요. 자, 이 정도 말씀드리고요. 경제 뉴스 좀 전해드리겠습니다. 제가 오랜만에 말씀드렸죠. 여러분의 반응에 대해서 지금 어떤 분께서 계속 이제 같은 얘기를 해주시는데, 때로는 그분이 그렇게 얘기를 하시면 어떤 분은 어머 이게 사실인가 할 때도 있어요. 우리 영어권 목사님이 제가 지금 보도를 하고 있는 낙태에 관한 게 틀리다고 얘기를 하는데요. 근데 제가 뭐를 틀렸습니까? 근데 어떤 때는 그런 것에 일일이 답할 수가 없으니까 또 다른 분들은 틀렸나 보다 할 텐데, 오늘 제가 미국의 낙태에 대해서 연방 대법원에 여러 가지 초안 리크된 것에 대해서 보도해 드린 것은 다 맞는 얘기입니다. 자, 연준이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오늘과 내일 이틀 동안 지금 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내일은 이변이 없다면 0.5%포인트 올릴 것. 이렇게 0.5%포인트 올리는 것도 지난 20년 만에 처음이거든요. 보통 이제 이자율을 올린다 하면은 그 0.25%씩 올려왔기 때문에, 그만큼 지금 물건 사는 사람들도 많아지고 장기 휴가를 못 갔기 때문에, 휴가라는 게 꼭 노는 것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가족 방문도 가장 좋게 노는 하나의 휴가죠. 그런 것들 때문에 사람들이 돈을 쓰고 계속 이제 물가가 올라가고 하니까 이걸 잡으려고 하는데, 그 사이에 글로벌 그 공급망 같은 것은 여전히 취약하고, 고용주도 사람들이 모자라니까 돈 많이 줘야 되고, 돈이 좀 있으니까 또 더 써야지 되고,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결국은 이자율을 올려서 빌리는 돈이라도 힘들게 해서 좀 덜 쓰게 해서 물가를 잡아보게 한다던가 여러 가지 계산이 있겠죠. 돈을 빌리는데 더 많은 비용을 주게 하기 위해서. 그러면 여러분께서 크레딧 카드라든가 아니면 자동차 사실 때, 집을 새로 사실 때 다 영향을 받게 되는 거죠.
제롬 파웰 의장이 지난달에 국제통화기금 그 포럼에서 조금 더 빨리 움직이는 것이 적절하다고 본다. 우리 연준이. 그렇게 얘기를 했으니까 이자율 올리는 것에 대해서 해서 지난번에 0.25%, 이번에 0.5%인데 이 다음번에는 0.75%로 갈 수도 있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미국의 이자율 인상은 미국에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아마 한국에서도 굉장히 미국의 이자율 인상을 볼 테고요. 왜냐하면 뭐 달러화대 환율 같은 것이 있고 하니까 그 나라 각 나라에서도 미국이 뭐 세계 최고로 큰 경제 대국이니까 움직이는 것에 맞춰서 여러 가지를 조율을 해야지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요. 그리고 이미 모기지 이자율은 뭐 5% 이상 됐고요. 1년 전에 3% 미만에서 5% 이상까지 됐습니다. 그렇게 될 경우는 지금 로스앤젤레스 같은 경우는 뭐 중간 주택 값이 100만 달러가 만자를 하나 뺐네요. 100만 달러가 넘지만 보통 전국적인 뭐 지금 중간 주택 값이 한 37만 얼마, 40만 달러는 안 되거든요. 그렇게 빌린다고 할 때도 한 달에 370달러를 추가해야지 된다는 게 나오고요. 경제를 침체에 빠뜨리지 않으면서 돈을 좀 덜 쓰니까 소비로 70%가 돌아가는 게 미국 경제니까 그러면서도 인플레이션을 낮추기에 너무 늦게 시작한 게 아닌가. 이런 그 지금 회의감을 갖고 있는 전문가들이 굉장히 많고요. 연방준비제도 이사 그 누구도 이거 쉽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을 것 같습니다. 너무 그런 부분 그리고 지금 이렇게 0.5% 또 나아가서 0.75%까지 공격적으로 나간다면은 야 이거 경기 침체 오는 거 아니야? 걱정도 하죠. 누가 알겠습니까? 돼봐야지 아는 거고요. 아무도 모르고 그러니까 도이체뱅크 같은 데와 또 다른 이런 그 금융기관 같은 데서 전망을 다르게 하는 거죠. 도이체뱅크는 분명히 심각한 경기 침체가 온다 하고 예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자율뿐만이 아니라 이 팬데믹 기간 동안에 많이 그 사들였던 국채, 뭐 모기지 담보, 뭐 이런 것들 증권 회수 점진적으로 이제 한다는 계획도 발표를 그 할 테고요. 아무튼 이 내일 이 일이 되면은 내일 오늘의 미국 끝나고 나서 한 1시간 조금 있으면 연방준비제도가 이런 발표를 하게 될 겁니다. 코비드-19은 이제는 정상 쪽으로 많이 가서요. 아마존이 워낙에 미국 소매업에서 사람들을 많이 일하게 하는 곳이기 때문에 코비드-19으로 인한 유급병가 정책을 이제 끝내고요. 그 전까지는 이제 2주일이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어제부터는 코비드-19 병가를 있기는 있는데 축소한다고 말씀드리는 게 낫겠네요. 지금은 무급으로 해서 닷새. 양성이다 하고 진단을 받은 경우 무급 닷새 2주일에서 굉장히 이 기간도 줄어들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전할 수 있다라고 판단을 하는 겁니다. 병의 이 아주 병의 그 사악함, 강함 이런 것도 줄어든 것 같고 반면에 사람들의 면역성은 강해진 것 같고 하니까 그렇다는 것이고 또 하나는 직원에게 더 이상 다른 사람이 코비드-19 양성이 하고 이런 것들을 일일이 알려주지 않는다고 경고 보내지 않는다고 하고요. 그리고 아마존과 관련해서는 워낙에 큰 회사고 이것도 흐름이니까요. 아마존에서 지난달에 한 그 뉴욕에 있는 그 스테이튼 아일랜드의 창고 직원들이 여기에 그 노조에 찬성을 하는 투표를 던졌습니다. 그런데 인근에 있는 이 창고 직원들은 반대가 월등하게 많았습니다. 투표를 할 수 있는 사람이 16,000명이었는데 380명이 노조 설립에 찬성했고 뭐 거의 배는 아니지만 배에 가까운 618명이 반대를 했습니다. 그래서 부결됐으니까 아마존 이 경영진은 너무 좋아할 테고요. 그동안에 막 수백만 달러를 들여서 노조가 설립되면 너 이게 나쁘다 이게 이제 그 회사 측이고 노조를 설립하도록 주도하는 측에서는 뭐 임금도 좋아지고 베네핏도 좋아지고 무엇보다 단체 활동을 할 수가 있으니까 개인이 뭐 크게 해가 되는 것은 없을 거야 했지만 그게 되지 않은 겁니다. 해서 이 노조 설립도요. 예를 들어서 스타벅스라든가 아니면 REI죠. 그 실외의 그 장비 업체 이런 데는 아마존 창고 직원보다는 죄송하지만 이 교육을 많이 받은 사람들이 많이 일하거든요. 스타벅스 같은 데도. 그런데 아마 예를 들어 스타벅스에서 일한다. 이럴 때는 임시직이라도 내가 뭐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교육을 많이 받은 사람들이 있는데 창고 직원들은
거의 이제 아이 뭐 좀 이따가 그만두지 하고 교육의 그 수준이 조금 낮다고 하거든요. 스타벅스보다. 그래서 노조 설립에는 교육 수준이 높은 사람이 더 많이 찬성을 한다. 이게 지금 어디에 보도냐면요. 뉴욕타임스가 오늘 보도한 것을 제가 조금 요약을 해서 전해드린 거고요. 경제적으로 아주 덜 안전한 사람들이 이 근로자들이 노조 설립에 대해서 찬성표 던지는 거 더 두려워한답니다. 왜냐하면 회사에서 이러면 너 어떻게 할 건지 알지라는 식으로 말은 안 하겠지만 법이 있으니까 좀 내가 회사에서 이거 찬성표 던진 거 알면은 내가 불이익을 당할까 하는 것을 걱정한다는 거죠. 그런 부분들이 있고요. 잠시 뒤에야 우크라이나 문제를 전해드릴 수 있게 됐네요.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오늘 이제 바이든 대통령 엘라바마 무기 공장에 갔지만 이제 미국이 이제 지금까지 뭐 너무 많이 활용되지 않은 그러한 드론 무기까지 우크라이나에 지원을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미국의 국방부는 항상 입이 무거운데 요즘 많은 발표를 합니다. 러시아가 가짜 선거 비슷한 것을 통해서 동부 지역, 돈바스 지역에 두 곳을 지금 러시아가 많이 확보하고 있는 그런 지역을 크림반도처럼 합병하려고 한다. 그런 얘기도 하고 있고요. 그 지역에서의 군사 작전은 지금 별로라고 도네츠크하고 루안스크에서 별로고 거의 별로다. 뭐 예상했던 것처럼 안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러다간 러시아가 질 수 있겠는데 이게 미국의 국방부의 발표입니다. 그리고 또 우크라이나가 드론으로 오데사 항구에서 러시아 순찰선 2척을 파괴했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나서 그럼 우크라이나가 계속 잘하고 있느냐? 완전히 뭐 승승장구하고 있냐? 그거 아닙니다. 이렇게 되면 러시아가 도시를 또 폭격을 하는 거죠. 완전 강타. 그래서 지금 우크라이나 사람들은요. 경계 경보 같은 것 있죠. 사이렌 울리는 것. 이게 완전히 일상생활에서의 배경음처럼 돼버렸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더 중요한 것은 유럽연합이 오늘부터 오일 수입하는 것을 러시아로부터 금지하는 엠바고를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독일이라는 나라, 유럽에서는 또 이쪽 미국이라는 나라가 어떤 일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달라지는 거죠. 독일이 힘들지만 하겠다 하니까 하고 있잖아요. 축구 관계자들은 러시아 여자 선수팀이 유럽 경기와 2023년 월드컵 참가할 수 없다 하는 결정을 내렸고요. 네, 항상 이런 것이 터지면 쫙 터지죠. 이제 다음번 연방대법원의 판결은 동성결혼이 지금 합법화됐는데 이걸 불법화하는 것이 될 수 있다. 전문가들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강희신이었습니다.